자, 변호사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변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그 생활 반경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고를 수 있을지. 자, 변호사가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을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8년차 변호사인 이 안변이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 꿀팁을 모두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마다 그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건의 그 종류를 좀 한정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을 20대에서 40대로 가정을 하면 이 분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들, 속가 1억 원, 뭐 이상 이하 그 언더의 그 사건들과 그리고 뭐 일반적인 명예훼손, 뭐 모욕, 그리고 뭐 성범죄, 폭행, 뭐 이런 사건들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생각하기에 요즘 하도 유명한 뭐 김앤땡 뭐 이런 대형 로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판사,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 이런 변호사들이 무조건 좋을지. 자, 먼저 이런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착수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변호사들이 무조건 좋은 변호사들일까요?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런 대형 로펌이나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이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삼성 대 애플 소송, 뭐 이런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소송을 다 이런 대형 로펌이나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하고 인생 일대의 사건일지 몰라도 로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 1년 또는 2년의 그런 신입 어쏘 변호사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사건에 비해서는 투입하는 노동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대형 로펌의 그 파트너, 그리고 전관 출신의 그 유명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높은 수임료를 지불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분들의 사건은 그 유명한 변호사, 경력 많은 그 변호사가 아닌 어쏘 변호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재판을 하면서 이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상대방이 대형 로펌 출신의 매우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변호사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길에 가보니 직접 그 변호사님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어쏘 변호사가 한다고 무조건 좋지 않은 거, 안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그 파트너 변호사가 나중에 다 리뷰를 하기 때문에 핸들을 다 하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 그런데 그 사건에 나온 그 어쏘 변호사는 경력도 매우 낮고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사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매우 좀 안타까웠는데요. 그 소송의 상대방은 그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줄 거를 기대를 하고 선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사실은. 네. 비싼 수임료를 주고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대형 로펌 변호사, 그리고 또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최소 경력이 있으면서 조금 좀 똑똑하고 그리고 또 성실한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 적합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나이는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무조건 많다고 경험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젊은 변호사들이 오히려 좀 더 일을 빠릿빠릿하게 처리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사건을 직접 맡아서 자기 사건처럼 성의 있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사무장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제외하는 게 좋다고 보이는데요. 직접 변호사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자, 사실 소송이라는 게 100%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소송은 사실 잘 없어요. 소송이라는 건 항상 그 변수가 있고, 그리고 유불리는 있을 수 있어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소송도 질 수도 있고, 좀 불리한 소송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변호사는 이 사건 100%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변호사는 사실은 좀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자, 의뢰인들이 보통은 상담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약점을 좀 숨기고 억울한 면만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변호사가 그 의뢰인의 어떤 약점도 좀 캐치를 좀 해내고 이렇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좀 유능한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패소를 하더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또 유리한, 승소하기 좀 어렵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도 매우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는 정말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 소통을 잘하는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사건이 딱 시작이 되면 여러분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근데 이 사건을 당연히 맡기긴 하는데, 맡기고 나서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건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인 겁니다, 변호사는. 물론 법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또 증거 자료들도 다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의뢰인 본인이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같은 경우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끌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변호사랑 소통이 좀 잘 안 돼. 말이 좀 잘 안 통해요. 그리고 좀 불편해. 그러면 2년 동안 그 변호사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변호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뢰인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되고 사건 관련된 얘기를 쭉 하면서 충분한 그런 의뢰인으로부터 얘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소통이 잘 돼서 이런 변호사가 매우 유능한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정말 결정적인 증거로 쓸 수 있을 만한 또는 그런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톡톡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의뢰인이 자기 얘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의뢰인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는지. 모든 사건, 보통 사건의 경우에 형사, 민사가 많이 결합된 사건이 많죠. 어떤 의뢰인은 이 사람을,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게 주된 니즈인 경우가 있고, 어떤 의뢰인은 이 사람의 처벌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입은 재산적인 손해를 보전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해서, 이 니즈를 잘 캐치를 해서 무조건 승소한다기보다는 의뢰인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조건 보수가 싼 것이 좋을까? 변호사 보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서비스 중에는 재화 서비스가 있고 용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 서비스는 크게 예를 들면 LG TV라고 합시다. 자, 상품명이 똑같으면 그 LG TV의 서비스의 품질은 균일한 거죠. 이 재화 서비스를 싸게 산 것, 100만원짜리 TV를 10만원에 산 거는 90만원만큼 이득인 겁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용역 서비스는, 자, 1000만원짜리 용역 서비스를 100만원에 산 것은 이건 정말 이득인 걸까요? 900만원 이득을 본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1000만원어치 용역 서비스를 100만원 주고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100만원어치의 용역만을 제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사건을 제대로 보고 증거를 제대로 제출했었어야 되는 사건인데 대충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싸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느 정도의 그 보수는 좀 지급을 하고, 적정한 보수를 지급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변호사가 이 사건에 그 노력을 더 투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1심에서 이렇게 무조건 싼 변호사만 찾다가 1심에서 잘못 선임을 해서 패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심, 3심 가면서 이걸 뒤집으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 200을 아끼려다가 이렇게 더 2배, 3배로 비용을 더 지출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판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패소를 한 1심 판결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판결이긴 한데 2심에서 뒤집는 것, 그 판결을 그렇게 뒤집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좀 잘 끼자.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을 더 주더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 팁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사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